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이어 또 한 번 경기 도중에 주저앉는 모습으로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극도의 실망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잃었는데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는 지난 시즌에 나란히 득점왕을 벌였던 뉴캐슬의 스웨덴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 그리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감독의 전술 운영 차이로 엇갈린 결과를 마주했다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 활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질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분석 컬럼 그리고 경기 후 주요 인터뷰 내용,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서 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위험한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의 분석 컬럼입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의 양팀 담당 기자들이 흔들리는 기반 속에도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은 결국 또 한 번 답을 찾아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즉 뉴캐슬은 어떻게든지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대조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비 반스와 알렉산더 이삭의 골이 나왔고 또 토트넘은 댄번의 자책골로 한 골을 뽑아냈죠. 뉴캐슬은 홈 2경기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2000-2001 시즌 이후 처음으로 시즌 개막 후 홈 첫 두 차례 리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는 좋은 출발을 보이게 됐습니다. 사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실망스럽게 끝난 이후에 홈팬들 사이에 우울함이 있었는데 이번 토트넘전 승리로 우울함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뉴캐슬 담당 기자 조지 컬킨, 크리스 워 그리고 토트넘 담당 기자 제이 해리스가 이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었는데요. 먼저 뉴캐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길을 찾았다. 뉴캐슬이 어떻게 토트넘과 대조적이고 또 에디 하우 감독은 어떻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다른 방식으로 팀의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경기력 속에서도 승리를 거둬왔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4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최근 결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은 오랜 기간 올 시즌 개막 이후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아직은 한창 좋을 때 강렬하고 올 액션이라는 표현을 받았던 에디 하우 감독의 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뉴캐슬이 형태를 찾게 된다면 좋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고무적인 내용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이기기 전까지 결승골을 넣기 전까지 범했던 운영상의 내용상의 실수를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즉 경기력적으로 안 좋았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배를 당했고 물론 그런 가운데 승리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좋았던 점, 우려되는 점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디 애슬레틱이 정리한 세부 기록을 보시면 경기 주도 부분에 있어서 점유 부분에 있어서 짙은 파란색, 네이비색의 토트넘이 거의 전 영역을 뒤덮고 있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뉴캐슬의 점유 구역은 포프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수비수들이 온몸을 던졌던 문전 지역과 또 그나마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오면서 생겼던 뒷공간의 공백들, 즉 왼쪽 측면 공간들이 조금 살아났던 것, 또 오른쪽 측면 뒷공간이 살아난 것, 롱볼 역습 축구로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어떻게 보면 뉴캐슬이 하우 감독이 오면서는 조금 전진적이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해왔었는데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이렇게 좀 수동적인 약자의 축구를 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이런 소유권 우세, 64%나 기록했던 점유율의 우세는 예상된 결과였고 또 부분적으로는 토트넘을 상대로 뉴캐슬이 의도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뉴캐슬은 역습을 원했고 효과적으로 역습을 펼쳤다는 것이죠. 다만 뉴캐슬의 패스 정확성이 74%에 그쳤던 것, 즉 공을 쉽게 잃어버렸던 소유 능력은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처럼 공 소유 상태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역습 한 방으로 개인 능력 한두 번으로 결과를 그나마 가져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비수 댄번과 후반전에 출전한 윙어 제이콥 머피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들이 잘못된 패스를 연결해서 오히려 자멸하면서 토트넘에 기회를 내주는 것 같은 플레이 실수도 많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한편 닉 포프 골키퍼조차도 몇 번의 이상한 타이밍의 펀칭으로 인해 특히 실점 상황에서 빚어졌던 잘못된 펀칭으로 토트넘의 득점을 좀 자초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슈팅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포프가 제일 막지 못했고 브레넌 존슨의 재차 슈팅이 나왔을 때 이것조차도 제대로 터지지 못했고 또 페드로 포로나 매디슨의 이제 슈팅을 잘 막아내는 장면이 있긴 했었어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뉴캐슬이 역습으로 승기를 잡았고 특히 조엘링통의 멋진 스루 패스를 받은 제이콥 머피가 이타적으로 패스하면서 이삭이 올 시즌 자신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 승리의 토대가 됐던 경기력은 흔들렸지만 또 보강이 필요하지만 어찌됐거나 승자는 뉴캐슬이었다. 빌드업을 통한 공격 시퀀스 토트넘이 9번이나 있었지만 뉴캐슬은 3번밖에 없었고 또 하이프레스도 토트넘이 53, 뉴캐슬이 22로 정말 주도적인 축구를 했던 것은 토트넘이었고요. 뉴캐슬 선수들의 이 평균 위치를 보시면 이삭 1명 정도만 상대 진영에 있고 하비반스와 앤서니 고든, 조엘링턴까지 이 3명의 선수들이 조금은 전진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하프라인 앞에서 압박적인 면들을 많이 가져갔고 브루노 기마랑이스도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플레이했고 션 롱스테프는 거의 3백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덴번과 크라프트의 앞쪽에서 매우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어요. 실제 5-4-1 대형으로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려서서 경기를 했던 뉴캐슬이거든요. 서포터즈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 펀드에 투자를 받은 이후 굉장히 좀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3년 전에 사우디 자본이 인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좋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큰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선수단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었던 두 디렉터, 또 공동 구단주이기도 했었던 아만다 스타벨리와 메흐다드 고도시가 팀에서 떠나면서 최근에 아만다 스타벨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일부 지분을 인수해도 투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떠나고 조금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뉴캐슬 이사회 멤버 루마얀, 레지크 이 사우디 투자펀드의 유럽 투자부문 책임자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좀 돈을 좀 안 쓰는 모습들, 과감하게 선수단을 좀 영입하지 못하고 정비가 안 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 경기 현장에서 전임 책임자였던 이 아만다와 메흐다드의 대형 플래그 그대로 올리면서 고맙다, 잘해줬다, 현재 운영진을 우회적으로 좀 비판하고 조금 이제 움직여달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던 뉴캐슬 팬들인데 이 뉴캐슬 팬들의 움직임에 비하면은 토트넘 팬들의 자세와 이제 태도는 굉장히 온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입에 있어서 물론 돈을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오도베르, 베리발, 솔랑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에는 뭐 베리발도 이번 경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유망주라는 것이 드러났고 솔랑키는 뭐 다쳤긴 했지만 이 보강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오도베르도 이 경기에 번뜩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해결 능력, 즉시 전력, 주전감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기엔 아직 설익었다는 느낌을 줬어요. 토트넘이 미래만 준비하는 팀이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들이 잘 성장하면 다른 팀으로 가고 또 잘 성장 못하면 그러다가 사라지고 떠나고 이런 좀 아쉬운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한 번 원정에서 좌절한 토트넘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제이 해리스 기자가 진단을 하는데 최근 6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승 1무 4패 무려 4번이나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히 원정 가서도 주도적인 축구를 하다가 오히려 홈팀이 이런 역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경기 운영의 흐름을 놓치는 걸 좌초했다. 보통 홈팀은 안방에서만큼은 공격적인 경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땐 치고받는 경기가 되는데 토트넘이 워낙 뒤 없이 달려드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격을 버텨내는 과정 속에 홈팀이 홈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힘을 내고 잘 버텨내고 공격할 때 또 큰 환호성이 나올 때 힘을 내고 이런 양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지난 2시즌 동안의 뉴캐슬 원정에서는 더 많은 골을 쉽게 내주면서 많이 무너졌던 토트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는 달랐죠. 그렇지만 결국 이번 경기도 이런 뉴캐슬의 한 방의 강렬함 때문에 전반전 선제골 내주고 끌려갔죠. 소유권을 장악하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나은 팀처럼 보여왔던 토트넘이 결국에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지 못하면서 한두 번의 기회에서 실점하는 그런 패배를 통해서 아픈 방식으로 졌다. 전반 35분에 하비반스가 선제골을 터뜨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냈던 팀이었고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가 왼쪽 측면에서 함께 공격을 만들어가면서 또 중앙지역으로 경기를 전개했었고 파페 마타르사르와 페드로 포르의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닉 포프가 여러 차례 선방해야 했을 정도로 토트넘의 경기력은 늘 그렇듯이 초반에는 좋은데 결국에는 이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코너킥 수비의 약점까지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짧게 코너킥을 연결했을 때의 좋은 플레이도 나왔었고
포로의 크로스를 로메로가 득점한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로메로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인정하지 못한 장면들도 있었어요. 운이 안 따랐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에 한자골 내준 이후 뉴캐슬이 내려앉자 토트넘의 기존 공격 방식이 틀어막혔을 때 하프타임에 사르를 빼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는 그 대담한 결정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다시 가짜 9번으로 올리고 쿠루세스키 선수를 공미 자리에 뒀던 에버튼전에 아주 잘 통했던 공격 구성으로 바뀌자 경기력이 더욱더 좋아졌던 부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존슨이 번을 1대1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쿠루세스키의 운반도 통하면서 결국에는 동점골까지 나왔는데 그 노력들, 그 모든 노력이 조엘링턴의 단 한 번의 간단한 스루 패스 한 방에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이 패스가 토트넘의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제이콥 머피를 이제 쫓아가던 우도기가 허둥대다가 머피의 패스를 받은 이삭이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이 경기에 결승골을 터뜨렸다라고 정리하는데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딱 2번 스위치가 꺼졌는데 2번 모두 대가를 치렀다. 2번 실수했는데 이거 참 불운한 거 아니냐 하고 수 있겠지만 그 실수를 교정하고 예상하고 대비하였던 책임자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다.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중 2경기에서 두 번째로 2경기 모두 토트넘이 더 많은 볼을 소유하고 상대를 페널티 지역 안에 가둬놨지만 아직 승리를 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즉 뒷공간 대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저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첫 번째 골을 내줬을 때의 집중력 문제보다도 지금 이 스로인을 통해서 뒷공간을 무너뜨린 이 켈리 선수의 컵백을 오도베르가 쫓아가지 못했던, 결국에는 앞서 낸 선수의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뒤에서 쉽게 따라 내려가다가 급히 움직이는 과정 속에 허점을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비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드러난 장면이 결승골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조엘링턴이 자기 진영에서 전진하면서 탈압박을 시도하죠. 메디슨이 압박하러 들어왔는데 그 압박을 쉽게 제쳐내면서 뒤가 열렸고 거기서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이라인 토트넘 수비라인의 뒤쪽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조엘링턴의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때 메디슨이 쉽게 제쳐졌던 장면이 가장 중요했어요. 제쳐지더라도 따라가면서 파울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무하게 뚫렸고 그 뒤를 커버해주는 선수도 없었다. 그리고 머피가 파고들어서 반대편 들어오는 이삭에게 패스했을 때 뒤따라 들어오는 수비수들도 너무 늦었다. 로메로도 멀뚱히 바라보면서 돌아왔다. 이 장면에 대해서 알렉산더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올 시즌에 넣은 첫 골인데 저 역시 득점을 하고 팀도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을 많이 가질 거라고 경기 전부터 예상하지 않아서 역습 상황에서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양상들을 준비했다. 뉴캐슬도 만만치 않은 퀄리티, 토트넘과 선수 퀄리티를 비교했을 때 점유율 싸움을 못할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토트넘의 수비적인 약점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데 내려왔다가 뒤를 무너뜨리면 되는데, 물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경기 아니었지만 수비 잘했고 2골 넣어서 좋았다.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좌절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인내해내고 끝내 저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팀 정신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유가 제 컨디션도 최상이 아니고 힘든 경기였고 저도 힘들었고 선수단 전체도 아직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뉴캐슬처럼 뭔가 안 좋을 때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굳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승점을 쌓아가면서 팀을 정비해야 되는데 토트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게 없이 무주구장창 그냥 플랜 A, 자신들의 철학만 고집하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홈에서는 여분의 에너지가 있다. 그런 에너지가 있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후반전에 경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얻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승리를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이삭을 막아야 할 정도로 둘 다 최전방에서 골을 노리는 선수들인데, 손흥민 선수는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삭은 팀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슈팅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이 경기를 돌아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인터뷰는 아직 현실인식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 시즌 계속 이러고 있다. 경기를 대부분 잘했고 지배했는데 또 상대가 물론 트랜지션, 전환 상태에서 위협적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려서 못 이긴 거다라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환 상태를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후반전에 실점했던 그 결승골은 우리가 너무 슬로피했고 허술했고 집중력도 잃었다. 그리고 물론 그 장면 이전에 훨씬 더 먼저 경기를 끝냈어야 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한다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이런 축구를 강조해서 강화시키면 결국 더 많은 골을 넣지 않겠느냐.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3경기 모두 좋은 경기력이었는데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는 방식은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통제도 잘했고 개선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환 상태에서의 수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팀도 90분 내내 그 집중력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선수들에게 집중해라, 체력 훈련해라 이게 아니라 선수를 바꿔줄 필요가, 언제 교체를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반전의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 전반 34분에 사르가 경고를 받게 되면서 수비 범위가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37분에 켈리의 오버래핑을 빠뜨렸고 반스가 켈리의 컷백을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뉴캐슬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켈리, 롱스태프, 조엘링턴이 모두 경고를 받았지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채 경기를 잘 운영했고,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경고 리스크를 지지 않고 후반전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물론 토트넘도 후반전 시작과 함께 빠르게 사르를 빼고 존슨을 투입했던 것은 사르가 경고를 한 장 갖고 있었던 리스크가 있기도 했지만, 후반전 가기 전에 선제골 허용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놓고도 공격이 잘 풀렸던 그 흐름이 완전히 상대가 5백에 가깝게 내려서면서 안 풀리니까 사이드를 더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존슨도 함께 넣고, 또 쿠루세스키가 힘있게 앞에서 비벼쳐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변화였거든요. 그 변화 시도는 좋았기 때문에 바로 56분에 동점골이 나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뉴캐슬이 어떻게 했느냐? 반스가 좀 지쳐있었기 때문에 빼고 빠르게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머피를 투입을 했죠. 그 직후에, 이 머피의 투입 이후에 메디슨이 경고를 받았어요. 이 시점에 비수마도 앞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비수마와 메디슨을 빠르게 이제 교체해줬어야 됩니다. 왜냐?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경고를 받다 보면 상대가 중앙을 통과해서 올 때 이 선수들이 무리한 파울로 끊을 경우 퇴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된단 말이에요.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 시점에 뉴캐슬은 어떻게 했느냐? 경고가 있던 롱스태프와 켈리를 동시에 빼면서 토날리와 홀을 넣었죠. 게다가 토날리는 중앙지역에서의 공소유 능력이 뛰어난 마에스트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뉴캐슬은 훨씬 안정적으로 수비를 펼치고 도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토트넘은 미드필드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74분에 오도베르 선수가 좋은 기회들을 몇 번 놓치고 나서 베르너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78분에 실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조엘링턴이 올라와서 패스를 뿌릴 때 메디슨의 압박이 통하지 못했던 것은 본인이 제껴졌을 때 잡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경고가 한 장 있기 때문에 못 막았고, 베르너가 막 들어와서 경기의 감각이 아직 안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압박하러 와줬어야 되는데 베르너도 못 움직여줬던 부분들, 그러면서 압박이 쉽게 해제돼서 조엘링턴이 편안하게 프리로 스루 패스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골을 먹고 나서야 82분에 메디슨과 비스마를 빼고 베리발과 벤탄쿠르가 들어왔는데 이미 시간은 늦었던 것이죠. 이날 경기 그나마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배치한 시작 라인업도 어떻게 보면 쿠루세스키가 가짜 구번으로 움직이면서 뒤로 내려와 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어요. 그리고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뭔가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슈팅 기회를 만들었었고,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 선수가 수비를 좀 끌고 다니다 보니까 오도베르에게 공간이 좀 생겼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는 완전 전면 수비를 하니까 사이드에 있으면서도 중앙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좁아지니까, 상대가 라인을 내리니까 사이드에 고립되는 또 레스터시티전과 같은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오고 쿠루세스키 선수가 한 칸 내려가서 둘이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또 존슨 쿠루세스키가 오른쪽에서 함께 두 명의 윙어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던 그 전략은 좋았어요. 그리고 메디슨과 비스마가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메디슨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좀 가서 플레이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왼쪽 영향력을 덜 제한해주고, 또 수비 라인에서는 로메로와 드라구신이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서로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비 커버를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전략 운영은 좋았는데, 결국 전반전에도 사실 쿠루세스키는 전방에서 조금 이제 버텨주는 플레이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도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가 제대로 안 오면서 슈팅 기회를 많이 맞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후반전 들어서는 이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조금은 공격이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코스를 만들어주지 못했던 부분들, 마무리 패스에 대한 세밀함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 결국엔 뉴캐슬은 이삭 선수가 문전 중앙의 유력한 지역, 위험한 지역,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지역에서 슈팅이 많이 나왔는데, 토트넘은 중거리 슈팅 내지 골문 사이드 쪽에서만 슈팅이 나왔다. 중앙 지역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날 경기에 토트넘이 총 20개의 슈팅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 활발하게 때렸던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근데 그 20개의 슈팅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때린 슈팅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거의 만들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뉴캐슬이 이날 경기에 슈팅이 9번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이삭 선수의 슈팅이 4번이나 있었고, 그 중에 한 골이 나왔고 골대가 한 번이 나온 거예요. 이삭은 전방위적으로 이것저것을 움직이면서도 슈팅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 있도록
역습 축구 30% 남짓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이렇게 많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축구를 했는데 패스 성공률도 75%로 낮았고 경합도 7번 중에 2번밖에 못 이겼고 공도 10번이나 잃어버릴 정도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공도 5번밖에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공을 잘 간수했고 패스 성공률이 94%였고 키패스도 3개나 기록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슈팅에 있어서는 한 번밖에 슈팅을 못했고 그것도 상대 수비가 바로 앞에서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삭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가 많은 슈팅을 할 수 있게 팀이 공을 많이 못 가져도 많이 득점기를 잡을 수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줘야만 토트넘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뛸 때도 전방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토트넘이 하이 턴오버만 15번을 이끌어냈고 그중에 2개를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뉴캐슬도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는 팀이지만 토트넘을 상대로는 내려서서 안전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하이 턴오버는 4개밖에 안 이끌어냈고 그 4개도 거의 사실은 바깥 지역 끝에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이삭 선수나 다른 고든 반스칸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게 내려서서 역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토트넘이 거의 70%에 가깝고 슈팅 숫자도 2배 이상 때리는 경기였는데 오히려 선수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득점 찬스를 받은 선수가 경기 전체에서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메디슨 크루세스키 존슨이었고 그 다음 4번째가 손흥민 선수였던 것이죠. 즉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많이 슈팅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지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찾지 못한다면 이런 형태가 반복된다. 다른 선수들이 슈팅 기회를 많이 맞이해도 결정력이 떨어지니까 골을 못 넣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경기는 잘한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운영 능력, 패스 능력, 그리고 수비를 이끌어주는 어그로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못 이기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결사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면 이삭이 토트넘에 와도 골 못 넣어요.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에 가면 골 많이 넣는 그런 상태니까 이것은 감독의 책임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A매치 10기 이후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홈경기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 내용과 결과에서 달라진 모습 보지 못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질론도 나올 수밖에 없고 주중 경기로 치러질 카라바오컵 코벤트리전이라든지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전과 페렌치 바로시전 이런 경기들도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명분이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준TV는 뉴캐슬과의 경기 저희가 시범 방송으로 입중계를 통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함께 축구를 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앞으로는 정식 방송으로 확실하게 입중계를 진행합니다. 다음 한준TV의 입중계 일정은 9월 5일 목요일 7시 30분부터 방송을 열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첫 번째 경기, 이 경기 한준TV의 입중계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또 경기 이후에 면밀한 생생한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입중계와 라이브 방송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방송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